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작은 물류창고입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듭니다. 오늘도 수천 개의 상자가 아무 말 없이 다른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 하나가 천천히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58살 리준호. 그는 지금 한국에서 택배 상차 일을 합니다. 손등에 새겨진 주름과 허리를 숙일 때마다 나오는 낮은 신음소리가 그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북한에서 열차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사람들의 짐과 이름과 숨겨진 사연을 검사하던 보위원. 그가 지키던 것은 국경이라 불렸습니다. 열차가 달리던 철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유로, 누군가에게는 감옥으로 이어지던 길이었지요. 승차권 한 장보다 무거웠던 것은 그의 손에 쥐어진 신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느 겨울밤 그 철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아주 조용히 아버지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 앞에 앉아 계신 당신의 인생에도 한 번쯤은 내려야만 했던 기차가 있지 않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제1부 철로 위의 충성. 저는 1967년생입니다. 21살 때 처음 열차 보위원 완장을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완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해천역, 북한 북부의 작은 내륙 도시, 제 고향입니다. 역 플랫폼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기적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등을 펴고 걸었습니다. 평양에서 세상까지 이어지는 철로, 그 위를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저는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여행증명서, 짐 안에 숨겨진 물건들, 때로는 사람 자체가 숨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 근무를 나가던 날 아침이 기억납니다. 역 앞 작은 아파트에서 나온데 아내 선옥이 도시락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딸 영미는 6살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잘 다녀와요. 아들 여우는 아직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손가락을 빨며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차 연결부에 서서 승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출발 전 상급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 동무, 이 열차에는 반동분자나 달아나는 자가 타면 안 되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기적이 울렸습니다. 철바퀴가 레일을 문지르는 소리, 그 금속성의 울림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승객들 사이를 걸으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계산 근처 작은 역에서 타차에 숙소로 돌아간 길, 저는 호루라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삑, 짧게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역할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국의 철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선옥이 작은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감자 몇 개, 옥수수밥, 김치 한 접시.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린 먹었습니다. 영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우는 제 무릎에 앉아 호루라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이 때때로 불안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규정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름 몇 개가 목숨 몇 개를 좌우한다는 말을 상사에게 들었을 때도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로는 언제나 같은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승차권보다 무거운 것은 신고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신고서를 쓰는 일이 가끔 있었지만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브, 고난의 행군, 굶어가는 집,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열차에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짐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보따리에 무언가 잔뜩 담아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빈손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눈빛은 어두웠고 말수는 줄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점 앞을 지나칠 때마다 비어있는 진열장이 보였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쌀은 없었고 옥수수도 점점 귀해졌습니다. 선옥은 밤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였지만 그 냄새는 점점 묽어졌습니다. 영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열차 음식 칸에는 고기가 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음식 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간부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보위원인 저도 그 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물칸에는 식량이 실렸습니다. 군수품과 함께 쌀 포대, 옥수수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칸을 지나칠 때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이 누군가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열차가 비상정차했습니다. 선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객차 사이를 순찰했습니다. 화물칸 근처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 하나를 보았습니다. 부스러진 빵이었습니다. 아마 군인들이 먹다가 흘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 빵을 주웠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빵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선옥, 영미, 영우, 그리고 저. 우리는 말없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영미가 울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6년 2월, 영미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딸은 기침을 하며 깼습니다. 선옥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렴입니다. 약이 필요한데 지금은 약이 없습니다. 저는 약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지인들에게 부탁했고 시장에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있어도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저는 보위원이었지만 제 딸 하나 살릴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3월, 눈이 녹기 시작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영미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 영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장례는 간단했습니다. 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딸을 산 아래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선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영우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는 역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플랫폼 끝에 앉아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는 게 대체 무엇인가? 사람입니까? 화물입니까? 저는 35년
동안 열차를 탔지만 제 딸 하나 태우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는 차비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위원이었지만 제 가족은 보위하지 못했습니다. 열차는 여전히 달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검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 속에서 제 딸이 보였습니다. 제3부 동료의 실종 2010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마당이 생기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열차 검문이 더 엄격해졌고 보고서를 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 후배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박동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40 중반의 남자였는데 말이 많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일이 처음이라 아직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에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신분증을 확인하는지, 짐을 검사하는지, 일심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동일은 빨리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저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먼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이 열차 타고 나가는 사람들 다들 눈빛이 이상해요. 무슨 말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동일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간절해 보여요. 살려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북중 국경 인근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적발 실적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과장이라는 상급자가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철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오. 한 명이라도 놓치면 그건 동무의 책임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일도 끄덕였습니다. 어느 새벽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객실 화장실에 아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된 아이였습니다. 여성은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가 아파서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가려는 거예요.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일이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한 게 맞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규정이 그렇네. 동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일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일은 지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박동일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조 과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교육 중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동일은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의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일이 무슨 일을 한 걸까? 누군가를 도와준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준 걸까? 후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동일이 탈북자 한 명을 눈 감아준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일은 늘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지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열차에 오를 때마다 동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철길인가? 사람인가? 규정인가? 양심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4부 아들의 신장 2023년 봄이었습니다. 영호는
2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는 컸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뛰면 숨이 찼고 조금만 무리하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대는 가지 않았습니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광산이나 건설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써주었고 그 덕분에 영호는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선옥을 도우며 작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통지서가 왔습니다. 청년 돌격대 참여 통지서였습니다. 영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선옥은 제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사정했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동무, 이미 진단서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더 확실한 것으로요. 의사는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영우의 심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심장 판막 이상. 격렬한 노동을 하면 위험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보입으로 갔습니다. 조 과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준호동무, 무슨 일인가? 저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이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돌격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조 과장은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더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소. 조 과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요즘 이런 진단서 조작하는 사람이 많소. 의사들이 돈 받고 허위 진단서 써주는 일도 많고. 저는 말했습니다. 주작이 아닙니다. 제 아들은 정말 아픕니다. 조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하오. 일단 통지서대로 진행하겠소. 나중에 다시 검진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치하겠소. 저는 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 과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선옥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영호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선옥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선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안 되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나라에서 나가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러다 애까지 잃겠어요. 영미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더 잃을 수 없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마룻바닥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선옥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평생 이 일만 했잖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 가족이 먼저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저는 누구를 지켜왔는가? 열차를 지켰습니까? 사람을 지켰습니까? 딸을 잃었고 이제 아들까지 잃을 위기입니다. 저는 보위원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어부, 기차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 이후로 저는 열차를 탈 때마다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을 볼 때 그들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두려움, 간절함, 희망 같은 것들.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장터가 있는 역에 정차할 때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공, 물건을 파는 사람들, 몰래 휴대폰을 거래하는 사람들.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물건을 숨겼습니다. 보위부가 오면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검문에 걸렸습니다. 짐 속에서 약 봉지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약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압수해야 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이건 제 아들한테 보내려는 거요. 아들이 아파서 약이 필요하다오. 저는 그 노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딸 영미를 잃었을 때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약 봉지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압수하고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압수했습니다. 규정을 따랐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 약 봉지를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봉지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압수한 약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오늘 지킨 규정이 누군가의 가족을 죽인 것인지도 모른다고. 열차 안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는 장사를 하러 갔고 어떤 이는 친척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짐이 달랐습니다. 몸짓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어떤 날은 일부러 눈을 감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검문이 느슨해진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다 볼 수 없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잡는 것이 옳은지 보내주는 것이 옳은지. 규정은 명확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보이원이 아니라면, 만약 제가 그저 한 아버지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저도 이 열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경이 아니라 제 마음 한가운데에 선을 긋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보이원 리주노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 리주노가 있었습니다. 그 선 위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6부 계획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우를 이 나라 밖으로 내보내기로, 아니, 제가 직접 데려가기로.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선옥과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열차를 탔지만 탈출 방법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경험이 이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열차 시간표, 정차역, 보이원 교대 시간, 화물칸 배치도. 저는 그것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선옥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박동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사라지기 전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비어있는 컨테이너 한 칸, 그게 진짜 출구라니까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술김에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북중 무역용 화물열차가 있었습니다. 그 열차는 평양에서 출발해 신의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물건을 실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오는 물건도 실었습니다. 환적이 이루어지는 작은 화물역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중에 그 역을 지나칠 때마다 눈여겨보았습니다. 화물칸의 개수, 컨테이너 배치, 보이원의 수, 감시 카메라의 위치,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역을 발견했습니다. 해산 근처의 작은 화물역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밤에는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화물열차가 정차할 때 일부 컨테이너가 일시적으로 비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빈 공간이 출구였습니다. 저는 선옥에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소. 선옥은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오.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오. 선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우만이라도 먼저 보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우 혼자는 못 가오. 신장이 약해서 혼자서는 버티지 못해. 내가 같이 가야 하오. 그럼 전요?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기다리시오. 우리가 중국에 도착하면 연락할 방법을 찾겠소. 그때 당신도 따라오시오. 선옥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선옥도 알고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움직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제 출발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영우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시간표를 외웠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이제는 탈출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로 위에 숨겨진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틈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7부 겨울밤 화무렵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해산 근처 화무렵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영우의 손을 잡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영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선옥은 집에 남았습니다. 작별 인사는 짧았습니다. 선옥은 영우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옥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연락처였습니다. 조선족 브로커의 번호였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우와 함께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화무렵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화무렵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보이원 신분증이었습니다. 경비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야간 점검이요. 경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무렵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은 꺼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확인해 둔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칸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환적 대기 중인 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냉동고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얼룩과 먼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병과 마른 빵을 꺼냈습니다. 모포 한 장도 있었습니다.
영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열차가 출발하면 중국까지 가는데 하루 정도 걸릴 거야. 중국에 도착하면 컨테이너 문을 두드려. 누군가 열어줄 거야.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영우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널 지켜줄 거야. 조금만 참아. 영우는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엄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올 거야.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자.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추가 검문 인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우를 컨테이너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모포로 몸을 감싸. 소리 내지 마. 영우는 떨리는 손으로 모포를 잡았습니다. 저는 물병과 빵을 영우 옆에 놓았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우를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영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빠, 영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보이원처럼 걸었습니다. 검문 인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동무, 여기서 뭐 하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야간 점검이오. 이상 없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물역을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컨테이너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칸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보이원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35년 동안 지켰던 철길에서 마침내 발을 떼었습니다. 제8부 국경 너머 그리고 벽 앞에서 사흘 후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화물열차를 따라 몰래 이동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이원이었으니까요. 검문소를 통과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보이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우와는 중국의 작은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눈이 쌓인 좁은 골목, 낡은 벽돌 건물.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리준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왔소. 좀 더 기다려봅시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영우는 이미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영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브로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걸렸을 수도 있소. 중국 공안이 요즘 단속을 강화했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영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떨고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하오.
당신도 빨리 떠나야 하오. 중국 공안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여기 남아봤자 아들을 찾을 수 없소. 오히려 당신까지 잡히면 모두 끝이오. 한국으로 가시오. 거기서 찾는 게 나을 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걸어서 중국 내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여권도 없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도시, 낯선 음식,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저는 영호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다시 붙잡혔는지. 한 달이 지나서 저는 제3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숙소에서 한국 대사관을 기다렸습니다. 절차는 길었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 서류 작업.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보위원이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오래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통일부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아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답을 들었습니다. 아드님은 중국에서 다시 북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로커 연락망이 끊겼고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제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제가 탈출시키려 했던 아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끝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9부 한국에서의 또 다른 삶.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에 한국 신분증이 쥐어졌습니다. 리준호.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카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외곽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열차 보위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으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냥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음, 컨베이어 벨트, 똑같은 동작의 반복. 저는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나만의 산이었습니다. 밤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부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이 덜 났으니까요. 영우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꿈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떨고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깨어나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모임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활동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열차 보위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활동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철도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혹시 증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북한인권단체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활동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본 것, 경험한 것, 그 모든 게 중요한 증언이에요. 그게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다. 저는 제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단상 위에 섰을 때,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호루라기를 만졌습니다. 그 작은 금속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열차 보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검문했고, 신고했고, 때로는 잡아넘겼습니다. 저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딸을 죽였고, 제 아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 철도는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감시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을 가두는 철창입니다. 열차 한 칸 한 칸마다 보위원이 있고 모든 승객이 감시받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검문 절차, 보고 체계, 밀수 단속 방법, 탈북 방지 시스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증언 덕분에 저희가 탈북 루트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나갔습니다. 세미나, 간담회, 기자회견. 저는 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제10부 증언자 그리고 각자의 기차에서 내려온 사람들. 지금은 2025년 봄입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택배 상하차 일을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릅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프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퇴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벽에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어린 영미와 영우, 그리고 선옥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1990년대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키던 철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가두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딸을 잃고서야, 아들을 보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선옥과 영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 너머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증언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제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제 과거를 상징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보이온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증언합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누군가가 제 증언을 듣고 더 안전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기차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차에서 내린 사람입니다. 35년 동안 탔던 그 기차에서 어느 겨울밤 마침내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집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하늘을 봅니다. 조용합니다. 바깥 소음과 대비되는 고요함이 방 안을 채웁니다. 저는 호루라기를 쥡니다. 한번 불어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과거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는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물류센터로 갈 것입니다. 상자를 나를 것입니다. 저녁에는 증언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열차 보위원에서 남한 택배 기사까지. 한 아버지의 35년 비밀 탈출기. 저는 철길 위에서 살았고 철길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리준호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의 아들 영우와 아내 선옥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오늘도 새벽마다 호루라기를 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마음속에서만 그려봅니다.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우리는 조심스레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젊은 날 나도 모르게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 뒤늦게야 내려놓은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바꾸었던 순간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기차를 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기차가 우리를 옳은 길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기차가 사실은 나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생 후반부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바꾸고 누군가를 위해 내려야 할 기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여기까지 견뎌온 시간에 먼저 작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준호 씨는 35년이 걸렸지만 결국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내려야 할 기차에 앉아 계신 건 아닌가요? 바꿔야 할 생각, 놓아야 할 집착, 용서해야 할 과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남자의 증언이 북쪽 어딘가의 한 아이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